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월급으로 받던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퇴직금이라면서 50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 그 돈은 나중에 상여금 혹은 재직 중에 병든 몸, 거기에 대한 위로금 명목이라는 등 말이 계속 바뀌어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권력자였고 돈을 준 김만배로부터 사업 편의를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곽상도가 김만배의 뒷배다 이 얘기죠. 50억 클럽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러죠. 한 범죄가 두 가지 죄를 형성할 때 그 뇌물죄 말고 알선수재로도 기소를 했는데 그 역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둘 다 무죄인 것입니다. 과거 묵시적 청탁이라는 괴이한 이론까지 붙이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뇌물죄라는 덤터기를 씌운 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가 이번에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이 부부도 별산제인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어떻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느냐, 그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어쨌든 곽상도와 그 아들 곽병채는 곽병채가 결혼을 해서 독립가계를 이루었다는 이유로 곽상도도 뇌물죄 의혹을 벗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짚겠습니다. 자, 오늘 10일 두 가지 일이 있죠. 하나는 이재명이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컷오프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어떻든 이재명의 서울중앙지검 출두, 이게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 날짜는 금요일 평일이 됐습니다. 원래 주말을 원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조사 날짜와 시간을 일방 통보한 대한민국 최초의 피의자가 될 듯 합니다. 같은 대장동 게이트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인 유동규가 8일 한마디 해두군요. 특권을 너무 쓰시는 듯하다. 그는 이날 위례 신도시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10일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특권의식 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특권을 너무 쓰시는 것 같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항상 조사받을 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그는 이재명이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재판을 잘 받길 바란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약간 거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도리지 않느냐. 유동규는 검찰이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의 뇌물 혐의와 그리고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했죠. 그리고 그와 함께 김만배가 대장동 수익 중에 428억 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그러니까 유동규, 김용, 정진상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정치 뉴스를 짚기 전에 북한 김정은 뉴스 하나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틀 전이죠. 8일 밤 김정은은 북한의 이른바 건군절 75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퍼레이드를 펼친 겁니다. 북한은 이날 밤 8시 30분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 식전 행사를 시작하고 이어 본 행사를 밤 10시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된 건 김정은의 딸 김주애입니다. 김정은은 김주애를 데리고 나와 인민군대 앞에 혁명의 전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전의, 이 전의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선두에 선 사람 혹은 그 집단을 말합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소비에트 전의들을 동원한 혁명이죠. 그런데 김주애를 두고 전의라고 부른 것입니다. 김주애에 대한 북한 선정기관의 호칭도 사랑하는 혹은 존귀하신 이런 표현에서 이런 수식어에서 이번에는 존경하는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날 북한은 김주애가 김정은과 리슬주 가운데 앉고 북한군 수뇌부가 병풍처럼 뒤에 둘러선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북한은 이날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동원된 신무기들은 현재 한미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이날 김정은은 건군절 연설에서 딸 김주애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것을 확언하면서 우리 인민군대 앞에 혁명의 전의를 부탁합니다. 북한이 김주애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모두 군 관련 일정이었습니다.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ICBM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죠.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ICBM 성공 축하 행사와 미사일 조립 공장에 각각 동반했습니다. 이날 노동신문은 김정은과 함께 간 리슬주는 언급하지 않고 딸 김주애에 대해서만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군 수뇌부가 김정은, 김주애, 리슬주 가족 뒤에 왕족 호위군처럼 도열한 사진은 그런데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놀랍습니다. 사진 몇 장이 한꺼번에 공개됐죠. 리슬주는 이날 신형 ICBM을 형상화한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주애 후계자설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10살 남짓한 김주애를 두고 후계자를 말하기에 너무 이르다고 말합니다. 김정은이 군 행사에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군부의 후대까지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인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김정은이니까 어쨌든 김주애를 내세우는 게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미 양국은 프레이드에 등장한 신무기들을 지금 분석 중입니다. 미국은 이번 열병식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순항미사일 및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와 스텔스 무인기들이 등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야간에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5번째죠. 과거에는 통상 오전 시간대 열병식을 진행했으나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그리고 바로 석 달 뒤인 2021년 1월 14일에 8차 당대회 그리고 같은 해인 2021년 9월 9일 정권 수립 73주년 그리고 2022년 4월 25일 항일 빨치산 창건 90주년 등 최근 4차례는 모두 야간의 프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조명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불꽃놀이로 그 가난한 나라에서 말입니다. 불꽃놀이로 축제 분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해 야간 열병식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곽상도 얘기입니다. 신문사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리 따라 따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이런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그렇습니다. 국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곽상도는 대장동 일당의 우두머리 김만배로부터 아들 곽병철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혹은 알선 수재 그리고 천화동인 사호 남욱으로부터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50억 원 뇌물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곽상도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피고인이며 이날 선고는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첫 번째 사법부 판단입니다. 검찰은 왜 50억 원을 곽상도에 대한 뇌물로 보았을까요? 검찰은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의 화천대유 퇴직금과 그리고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준 것이 그러니까 실수령은 25억 원입니다. 세금을 떼으니 말입니다. 그 50억 원을 준 것이 곽상도가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한 편의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2015년 하나은행이 김만배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곽상도가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빠지지 말라고 설득을 했다고 하죠. 그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곽상도는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소를 했죠. 그래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2020년 4월 정영학에게 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이 녹취록에는 2020년 10월 김만배와 유동규가 곽상도는 고문료는 안 되지.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대화도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상도는 정영학 녹취록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가 녹취록을 과장됐다고 했으며 원본과 같지 않은 파일이 제출됐다. 그러니까 녹취록에 들어있는 말들이 사실관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곽병채가 받은 돈은 곽상도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 등에 비춰봤을 때 사회 통념상 50억 원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50억 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상도가 김만배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탁이 없고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결국 50억 원 수수 혐의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곽상도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도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든 돈 50억 원은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 그 어떤 명분으로도 통하지 않는 사회 상규를 벗어난 거금입니다.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그 50억 원을 두고 퇴직금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로금이라고 하면 31살 먹은 젊은이가 이제 퇴직을 하는데 월급을 한 300만 원도 못 받던 젊은이가 퇴직을 하는데 받는 위로금이라고 하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겠습니까? 이런 거금을 이유 없이 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은 검찰의 수사 미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박영수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몰면서 내놓았던 이른바 묵시적 청탁 이론에는 반대합니다. 제 형법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라는 주장도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법 체계를 뒤흔든 아주 이상한 이론이었습니다. 묵시적 청탁은 뇌물죄 구성요건 해당성의 엄격함을 깬 특이한 이론입니다. 검사에게는 뇌물죄에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얻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곽상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장동 게이트 전반에 걸쳐 곽상도는 김만배 등 일당의 뒷배로서 편의를 제공할 충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에다 잘 나가던 검사,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으로 이만한 뒷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적당히 건드리고 마는 수사 미진을 범했습니다. 어떻든 50억 원이 상규를 벗어난, 사회 상규를 벗어난 거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독립가계라 하더라도 김만배가 그 돈을 곽병채를 보고 준 것이라기보다 곽상도를 보고 준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50억 원을 왜 곽병채에게 줬을까요? 곽상도 때문에 준 겁니다. 그건 100이면 100에게 물어봐도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일 상식입니다. 이런데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또 한편 재판부가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주된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들 곽병채가 이미 아버지 곽상도에게서 독립해서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부 설명이 아주 재밌습니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 말하자면 심부름꾼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50억 원 성과급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며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곽상도가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고,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는지 조사하는 것 역시 직무와 관계가 있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단지 의심만으로 곽상도가 직접 돈을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그 이후로 곽병채의 경제적 독립을 들었습니다.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 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말하자면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만큼 곽상도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도대체 이게 재판부가 할 말인가요? 그렇다면 최순실에게 돈이 가면, 아니 영재스포츠센터에 돈이 가면 최순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고, 그리고 박 대통령의 경제 상황도 달라지는 그런 관계였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이 영재 스포츠센터에 돈을 주었다고 해서 뇌물을 받은 걸로 보았습니까? 검찰은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후로 평소보다 자주 아버지와 통화한 게 수상하다고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통화 횟수 증가를 화천대유에게서 받은 성과급 운용과 관련짓기는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곽상도의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해서 사망을 한 뒤에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통화 내역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떻든 재판부는 곽병채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이 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유죄가 된 5천만 원은 곽상도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이에 대해 곽상도가 한 변명이 또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남욱이 2014년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당시에 변호사 신분으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돈이다. 쉽게 말하면 그때 남욱이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남욱을 뒤로 도와준 그 대가를 받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내지 않고 변호사 노릇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한 재판부에 설명을 내렸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기부금을 이미 한도까지 기부받은 상태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하고 그 액수를 적지 아니했다. 법원은 곽상도가 받은 정치자금 5천만 원 추징과 함께 정치자금을 준 남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점을 바로 부정한 것입니다. 녹취록에 의하면 50억 원은 명백히
곽상도를 위해 곽상도에게 준 돈이죠. 그런 돈인데도 법원은 이를 곽병치에게 지급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곽병치에게 지급된 돈으로 단순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서 천화동인 1호 428억이 그분의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의 논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든 검찰은 이번 곽상도에 대한 판결에 항소를 해서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다시 다툴 전망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알선수재는 곽상도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컨소시엄 잔류를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뇌물 부분은 곽상도 아들 곽병치가 곽상도를 대신해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곽병치는 결혼에 독립한 가계인데 아들이 받은 돈을 곽상도가 받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의 논리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영학 녹취록 가운데 김만배 진술이 신빙성입니다. 재판부는 김만배가 컨소시엄 문제 해결 대가로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 나오는 발언들은 대장동 게이트 배임 등 혐의에서 주요한 증거로 평가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컨소시엄 문제 해결 대가로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김만배의 발언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실은 믿겠는데 그 말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대장동 게이트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여러 발언들의 신빙성은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자, 또 하나의 신문 사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당 책임 회피, 야당의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 무슨 내용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여당이 책임을 회피해서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이상민이 끝까지 버티다가 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발의를 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이틀 전에 가결이 됐죠. 총 투표 293인, 그중에 찬성은 179, 그리고 반대 109, 그리고 무효가 5표입니다. 탄핵 사유는 재난안전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헬리우드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 내용입니다. 국무위원인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우리나라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고 6개월 안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안부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국정조사까지 했지만 지루한 정치적 공방만 벌인 셈이 됐습니다. 솔직히 행안부 장관이 지는 책임은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저는 KBS 사사건건에서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결국 이상민을 탄핵한 것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투쟁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상민 장관은 그동안 여러 발언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헬리우드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 경찰과 소방인력 배치 부족이 원인인지는 의문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 뒤에도 폼나게 사표 쓰면 됐는데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이런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아주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민은 물러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 건의를 일축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무위원 탄핵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 헌법 34조 6항
국가의 재예방 의무 위반 등을 적시를 했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항을 거론한 것은요, 정말 찾다 하다가 안 되니까 갖다 붙인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주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입니다. 탄핵재판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민주당은 이번 이상민 탄핵안 표결에서 똘똘 뭉쳐 세를 과시했습니다. 아무도 이재명을 건드릴 수 없다며 위용을 뽐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봤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탄핵안을 기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불 역풍을 민주당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다들 아시죠? 그 장경태가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과 이 김건희 여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경태는 한동훈에게 김건희 여사와 카톡을 330회 이상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김건희 씨라고 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수준입니다. 한동훈의 답은 아주 간략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법무부가 할 수도 없는 대통령의 친인척 인사검증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감시는 과거 민정수석이 담당했죠. 그런데 민정수석이 없어졌으니까 현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실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장경태는 아마도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민정수석실의 업무가 그 인사검증부터 바로 친인척 관리까지 모두 다 법무부로 갔다.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에서도 특별감찰관은 임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되면 모두 해결되겠죠. 말썽 많은 천공, 이 천공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